위기에 빠진 한국 외교, 위기 탈출의 길을 찾지 못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까지 그리고 트럼프와 이 시계로 이야기까지 바쁘게 세계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민간국가 지정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으로 최근에 밝혀졌죠. 네. 뭐 난리가 났어요. 하여간 왜 몰랐냐, 지금까지 2달이 지나도록 왜 몰랐냐, 이게 누구 때문이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아니 내 탓이라는 아무도 얘기 안 하죠. 뭐 그런 상호 비방전도 있는데 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 그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간 국가라고 지정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민간 국가에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그거잖아요. 이 나라 이상에서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국가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센서티브죠, 영어로. 그렇죠.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사실 어떤 나라들이 속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북한. 자, 어떤 나라들이 떠오르시죠? 일단 미국하고 갈등 관계에 있거나, 그렇죠. 뭐 내부에서 독재가 진행되거나 뭐 이런 그렇죠. 나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미국의 어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거나 또는 미국을 향해 테러를 저지를 수 있거나 테러하는 국가를 지원하는 국가이거나 예. 그리고 또 하나 핵 무장을 하려는 국가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아니 핵심 동맹국이라고 하는 한국을 아니 미국의 적성국으로 가득한 그곳에 왜 넣어놨느냐라는 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동맹이긴 하지만 적성국 못지않게 뭔가 얘네들을 믿을 수 없는 구석이 있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판단을 어디서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무슨 미국을 상대로 테러를 할 것도 아니고 테러를 하는 나라를 지원할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핵과 관련된 이야기 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미국이 사실 트럼프 정부가 다르고 바이든 정부가 다를 것이냐? 아니에요. 핵에 관련돼서는 예. 미국 정부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비확산이에요.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트럼프 1기 때 2019년에 이란 핵 합의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하거든요. 탈퇴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란이 우리를 속이고 핵무기를 개발했다예요. 예. 그 이유로 전직 그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란을 넣어가지고 만든 핵 합의를 일거에 탈퇴하고 갑자기 제재를 복원해가지고 난리를 친. 그래서 유럽의 국가라든지 러시아와 중국이 같이 했던 그 러시아와 중국이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안 들리고 난 모르겠고 얘네가 핵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 이라는 이유로 핵 합의를 탈퇴를 하고 제재를 복원시켰단 말이죠. 예.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핵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미국이 의심할 만한 일들을 벌였다라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네. 한국을 조금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 핵에 있어서는 네. 뭐 이렇게 이제 봤다라고. 근데 지금 뭐 또 이제 외교부에서 보도를 한 거는 2013년에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자가 원자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네. 이제 출국을 하려다가 적발이 됐고 이게 일단 미국에서 그 작년 초반 상반기에 미국 의회에 보고도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원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외교부가 왜 몰랐냐에 대한 어떤 추궁에 대해서 이유를 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과연 정말 그 사건 하나로 만약에 정말 그 사건이 문제였으면 그 당시에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외교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교부 입장에서 이걸 왜 들고 나왔느냐? 아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외교부는 사실 첫 번째 핵심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국가에 한국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왜 몰랐냐는 거예요. 1월에 이미 지정이 됐고 4월에 발효가 되는 건데 외교부 뭐 했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거기서 사실은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를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핵과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그렇게 원자로 설계 도면을 우리가 빼돌릴 정도로 낙후한 나라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왜? 전 세계에서 이 핵과 관련해서 원자력과 관련해서 수출을 하는 나라는 단 6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나라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 주로 이제 수출을 하죠.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이유로 사실은 민간 국가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게 실제로 정말 그렇게 민간 국가에 넣을 정도로 큰 문제였다면 왜 그 당시에 바이든 정부가 쉬쉬거렸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핵심 동맹 국가가 아니거든요. 예. 사실 미국 에너지부가 대놓고 매년 이걸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발표하는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당연히 적성 국가들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례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한미동맹이 굳건했다면 윤석열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미동맹이 굳건했다면 사전에 미국 에너지부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명을 하든지 예. 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를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봐라는 식의 기회를 줬겠죠. 예. 근데 그 기회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부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결국 이게 그러면 두 가지 이제 포인트가 좀 좁혀진 것 같아요. 4월 15일에 이게 발효가 되는데 네. 그 전에 이거를 지정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는지. 두 없어요. 번째는 일단 없어요. 너무 단호박이시네요. 네,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 불이익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이걸 축소하고 싶은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에너지부에 이제 우리 언론들이 계속 이메일로 질문을 보냈잖아요. 거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한국을 적대적 관계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뭐 관계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걸 축소하고 싶은 쪽에서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건 아니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 에너지부가 정확하게 그럼 민간 국가를 왜 지정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는 이 핵이라든지 AI 미국의 첨단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는 5일 전에 뭐 관련해서 외국인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또는 미국의 어떤 연구소나 기업이 다른 나라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민간 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신고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민간 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 모든 작업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무조건 45일 전에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부에서 우리 민간 국가잖아. 안 돼라는 판단이 떨어지면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자 서류 다 준비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심사 떨어지면 우리 기다렸다가 합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기업이건 연구소건 간에 그런 복잡한 또는 귀찮은 절차가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보통은 야 거기는 빼. 왜냐하면 준비해야 될 서류라든지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연구소라든지 기업이 계속해서 정부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우리 기업이 또는 우리 연구소의 내부 사정이 미국 정부에 계속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좋아할 연구소나 기업이 있을까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뭐 다른 나라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한국하고는 굳이 왜? 복잡하게 이렇게 그렇죠. 뭔가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아니면 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가 예. 뭐냐면 그러면 우리 한국 쪽에서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를 가진 연구소나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 연구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하기 위해서 저쪽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가 생겼으니까 싫어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이쪽에서는 반대급부 대가를 뭔가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5대 5의 어떤 비중이었다면 저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함께 계속 하시죠라는 식으로 저자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알겠습니다. 이거 들으니까 저는 그게 생각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에서 이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원료들 이런 것들을 한국이 원래 화이트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통과가 굉장히 쉬웠는데 이거를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를 하면서
일본에서는 우리는 이거 너희 불이익 준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보복을 했던 게 떠올려 있는데 굉장히 흡사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저희가 어떻게든 잘 풀어보겠습니다. 발효되기 전에 이걸 돌려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걸 돌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걸 내어주면서까지 이걸 풀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또 한국과의 어떤 협상 카드의 하나로 또 활용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당연하죠. 예. 그럼 알겠습니다. 웬만해서 저희 친했잖아요. 그래도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풀어주세요. 그런다고 풀어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얘기 나왔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자, 일단 오늘 저녁쯤에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지금 상황은 미국이 제시한 30일 휴전안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찬성을 했고요. 이제 푸틴 대통령 측은 뭐 휴전을 해야 된다는 거에는 원칙적으로 나도 동의를 하지만 몇 가지 좀 더 논의해 봐야 할 문제가 있네 이러고 스탑을 시켜놓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러시아는 지금 대공세를 펼쳐가지고 쿠르스크 같은 경우에 거의 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거의 패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러시아는 어떻게든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러시아 땅도 다 회복하고 수복하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땅도 우리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그쪽이 좀 급하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원하는 게 요거거든요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얻어내고 싶은 것들의 리스트를 탁 작성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겠죠. 그게 이제 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배제 약속도 해야 되고 그거는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뭐 나토 주둔군도 빠져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고 또 뭐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포리자 원전이라고 예. 사실 유럽 최대 원전이 우크라이나에 있잖아요. 근데 예. 거기를 러시아 군이 점령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거를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원전에 달라고요? 네.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건데 예. 그거 우리가 계속 가질게. 그 얘기를 지금 할 가능성이 크고요. 러시아가 뭐 당연히 점령의 한 20%의 영토는 거기는 러시아 땅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간다면 푸틴 대통령의 꿈은 소련 시절의 영광을 재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원래 소련에 속해 있었던 우크라이나를 본인들의 위성 국가로 놔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에 적어도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 예. 지금 그 나토에 가입해 있는 동유럽 국가들 있죠. 예전에 예.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도 나토 군을 철수해라. 라는 시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너무 좋아요. 우리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궁금해요. 네. 지금 그거를 다 수용을 해주는 거는 결국은 예전에 1945년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얄타 회담을 이제 미국, 영국, 소련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동유럽 지역의 패권을 사실상 인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스탈린한테 우리는 줘버렸죠. 스탈린한테 네. 줘버리고 우리는 그래서 싸우지 말자. 네. 사실은 뭐 이렇게 강대국들끼리 딜을 하듯이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 그런 분위기하고 비슷한 건가요? 그런 분위기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푸틴이 전쟁에 있어서는 급한 부분이 있지만 자국 내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또 마냥 그렇게 배짱을 튕길 입장은 아닌 게요. 지금 현재 전시 경제 체제잖아요, 러시아가.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호황이라고 하던데요? 네, 전시 경제니까요. 예, 근데 예. 그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민생 경제 부분이 계속 망가지고 있으니까. 러시아 제재를 위해서 서방 기업들이 1,8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 의존도가 높아져가지고 푸틴 입장에서는 좀 이것도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사실은 하루빨리 제재를 풀고 미국 기업을 비롯해가지고 서방 기업이 좀 어느 정도 다시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턱대고 푸틴이
내가 원하는 조건만 다 들어줘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줄 것이냐. 예. 그리고 푸틴이 원하는 것처럼 지금 전시 경제 체제를 상시 경제 체제로 어느 정도 돌려줄 수 있게 기업들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카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미국 기업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유럽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트럼프하고 또다시 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왜? 유럽은 우크라이나 입장에 더 힘을 실으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참 전통적인 성과 악, 뭐 우리 편 저쪽 편 뭐 이런 거 다 무너지고 진짜 이익만 남은 정글의 시대가 지금 돌아온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서의 지지율이나 이게 좀 심상치가 않네요 지금. 그리고 상당히 물론 강공을 펼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적성국 국민법 적용해서 외국인 추방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데 이것도 무시하기는 했지만은 여러모로 좀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 압박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서명한 행정명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를 통해가지고 연방정부 기관을 엄청나게 손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100건 이상의 소송이 걸렸습니다만 중요한 건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본인의 집무실을 다 황금빛으로 지금 장식했다라는 황제인 줄 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비판 언론들이 나오던데. 근데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김정은, 푸틴, 시진핑 너무 부러워. 대놓고 그런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예. 본인은 진짜 황제 같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선출직인데 국민 눈치, 유권자 눈치는 보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봐요. 일기 때도 안 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은 뭐 다음 중간 선거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 민주당은 역대 지금 최저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트럼프 견제를 못한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등을 돌려버리고 뭐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민주당 혹시 존재감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트럼프 취임 전부터 민주당은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의 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완전히 깡그리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아무리 의회가 공화당이 다수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그러면 트럼프 정책들에 대해서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만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대안도 제시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무능하기 때문에 중간 선거 때 보자. 이거 원래 민심이 정권을 심판하는 게 중간 선거인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한국 민주당한테 좀 배워야지. 탄핵도 좀 하고 이래야지 될 것 같은데 짧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 지금 상품권 스캔들에 휘말려 지지율이 급락했는데 뭐 또 총선 얘기가 나와요? 7월에 참의원 선거, 그러니까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늘 이제 자민당 내에 총리 바꿔가면서 이 사람을 내세워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어. 그러면 자민당 내에서 총리 바꾸고 하거든요. 지금 이시바 총리가 초선 의원 15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상품권을 내 마음이야 이러면서 사비로 이제 한 10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줬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막 비판이 제기가 되니까 왜 이건 내가 우리 지역구 주민들한테 준 것도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도 아니고 내가 도대체 내 사비로 줬는데 뭐가 문제야라는 식으로 하다가 민심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은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시바 다음에 총리 후보로 아직 누가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떨어지지만 자 그래서 총리를 바꿔야 합니까? 라는 항목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입헌민주당이라고 하는 야당에서도 굳이 총리 불신안을 낼 필요가 없다. 왜? 알겠습니다. 이시바로 선거 치르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니까. 어쨌든 뭐 우리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은 또 트럼프나 이시바의 지지율이 낮은 거를 이용을 해서 또 외교를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